자,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 또 살펴볼 뉴스들 배수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연합인포맥스 배수연 기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서 임하람 특파원과도 이 TV 대선 토론에 특히나 시장에서의 영향 이 부분 중심으로 좀 살펴봤는데 얘기 좀 더 해볼까요? 트럼프 미디어 장중 주가가 뭐 10% 이상 빠지고 이걸만 봐도 트럼프가 더 못했다라고 시장에서는 평가하나 이렇게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어떻습니까? 우선 임특파원 보면 저랑 같이 일도 했는데 여기서 늘 부러운 게 같은 경상도 출신인데 어떻게 저렇게 또박또박 말을 잘하는지 참 거기다가 우리 특파원단이 아마 한 20명 이상 됐을 텐데 다른 매체까지 해서 영어를 가장 완벽하게 구사하는 특파원이다. 네네. 아주 진짜 똘똘한 그런 후배라서 너무 부럽습니다. 저희 아침마다 감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거에서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Money talks everything. 이게 자산 가격 흐름만 보면 뭐 판가름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임특파원이 전해주기도 했지만 트럼프 미디어의 주가가 지금 장중에는 17%나 떨어졌었고 마감가 기준으로 10.47%, 16.68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최고가 기준으로 보면 최고가가 한 79달러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5분의 1 수준으로 지금 떨어진 것으로 지금 풀이되고 있고요. 이게 지금 결국은 트럼프에 대한 그런 월가의 판단이 이 가격이 좀 일정 부분 반영돼 있지 않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 트럼프 미디어 지분 가치만으로도 한 2조 5천억 원에 해당하는 그런 큰 부자입니다. 근데 지금 공화당은 지금 좀 우울해졌습니다. 그동안 그 바이든 대통령 지금 대통령하고 TV 토론 이후에는 거의 축제 분위기였는데 지금 일부 지금 그 의원들은 트럼프가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혹평까지 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한 하원 의원은 나는 그냥 슬플 뿐이다. 해리스가 어떻게 하면 이 트럼프의 신경을 건드리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대선 승리로 향하는 길이 좀 좁아졌다. 좋지 않다. 이렇게 풀이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정치 매체인 폴리티코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 나름대로 좀 무기감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 난 고함만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론 팀의 준비가 부족했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해서 간접적으로 트럼프가 좀 잘못했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공화당 쪽은 진행이 좀 편파적이었다라는 쪽으로 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팩트 체크가 트럼프에만 집중됐다라고 지금 주장을 했습니다. 3대 1로 싸웠다. 이런 지적이 이어졌는데요. 이게 좀 재밌습니다. CNN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좀 친민주당 매체였는데 지난번 대선 토론회를 CNN이 주관했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팩트체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트럼프에 좀 유리했다. 근데 이번에는 팩트체크가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좀 팩트에 근거하지 않는 주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좀 해리스에게 좀 유리하게 작용한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해리스가 야 이제 한 번 더 하자라고 하니까 지금 트럼프 쪽은 좀 떨떠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쪽에서는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내가 이겼기 때문에 더 이상 할 필요 없어라고 하는 것 같은데 해리스의 공세가 오히려 지금 먹혀 들어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TV 토론을 하자고 하는데 트럼프는 공정한 그 잣대라면 하겠다. 그러면 폭스 TV에서 한번 하자. 라고 지금 역제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 해리스는 일단 토론전에서 아주 신선한 데뷔전을 치렀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상승세가 좀 주춤했다라는 평가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번 토론회로 인해서 확실히 좀 눈도장을 찍고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아무래도 이쪽은 해리스 쪽은 좀 축제 분위기고 트럼프 쪽은 약간 좀 우울해져 있는 분위기. 그래서 지금 그 SNS를 중심으로도 지금 그 후일담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에서 지금 어떻게 지금 앞으로 여론이 형성될지가 앞으로 그 이번 TV 토론의 2차전이 될 것 같습니다. SNS가 어떤 부분들이 있죠? 지금 보면 가장 주목받고 있는 건 테일러 스위프트.
해리스 지지를 선언했죠. 이게 지금 네. 해리스 지지를 선언하면서 네. 상당히 많은 지금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젊은 유권자들을 많이 끌어들이는 것 같고요. 트럼프는 역시 자기의 가장 큰 그 슈퍼팩인 마가에서 지금 상당히 많은 그 토론 승리를 장담하면서 지금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흔히 많이 쓰고 있는 옛날 트위터 X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좀 우세하고 그리고 젊은 이들이 많이 쓰는 틱톡에서는 해리스가 일방적인 그런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 얘기가 오갔지만 이민자 관련돼서 네네. 애완동물을 임자들이 먹는다. 네, 이건 맞습니다. 미국에서 실제 일어나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도 맞습니다. 예, 뭐 해리스의 표정도 그랬고. 네네네. 그래서 뭐 개를 먹는다, 고양이를 네, 먹는다 네. 이런 얘기를 지금 했는데 다 슬기롭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게 쟁점화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는 오히려 텔립 스위프트 같은 경우에 좀 워낙에 젊은이들한테 인기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해리스한테는 큰 원군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아직은 2차 토론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네. 네, 해리스 쪽은 하자라는 쪽이고 네네. 트럼프는 내가 잘했는데 또 할 필요가 있냐.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 자산 가격만 놓고 보면 네. 뭐 판정승이라고 하는데 자산 가격으로 보면 해리스의 승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 조금 더 뭐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주시고요. 다음 얘기 좀 넘어가 볼까요? 어떤 네. 얘기해 볼까요? 네, 지금 보면 글로벌 금융시장의 눈이 온통 이제 연준으로 쏠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다음 주. CPI 네. 따라서 지금 뭐 베이비 스텝 할 거냐, 빅 스텝 할 거냐, 점프 스텝 할 거냐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그동안 줄기차게 올리면서도 그 양적 긴축도 같이 추진해 왔습니다. 큐티. 예. 네. 그만큼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풀려왔었다는 방증일 텐데요. 이게 지금 이제부터는 연준이 QT를 얼마나 가파른 속도로 진행할지 이런 부분도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 그 BNI 멜론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그 FOMC에서도 QT가 종료된다는 시그널은 없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급 준비금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은행이 이제 그 지급 준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3조 달러 선이 지금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조 달러 선이 지금 지켜지는지 잘 지켜보자. 이게 지금 BNI 멜론이 지금 주장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지금 좀 우려스러웠냐면 2019년에 그 테이퍼 텐트럼이 있었습니다. 그 긴축 발작이 있었거든요. 그런 우를 다시는 범하지 말자. 물론 긴축 그러니까 양적 긴축이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아주 필요한 절차이지만 너무 과도하게 양적 긴축으로 들어가서 지금 시장에 충격을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지금 그 컨센서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QT를 하더라도 양적 긴축까지는 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고요. 근데 금리 인하고 지금 QT가 이제 병행이 되면 어쨌든 그 QT는 이 지금 엇박자가 나는 정책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이 QT 종료도 지금 다가오고 있다. 한 그런 인식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기준금리는 이제 인하 기조로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QT가 얼마나 좀 스무스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많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연준 홈페이지 들어가면 QT의 그런 동향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QT는 그동안 연준이 대차 대조표상에 쌓아왔던 네. 미국 국채하고 그리고 MBS 등 그 채권을 이제는 더 이상 대차 대조표상에 두지 않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유동성을 흡수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역레포가 있습니다. 네. 레포라는 개념은 이 연준이 공개 시장 조작을 하는 여러 가지 통화 정책 가운데 레포가 있거든요. 레포가 있는 건 뭐냐면 이 시중에 있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자기의 자산인 미국채 등을 연준에 맡기고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럼 유동성이 시중에 공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레포는 이게 반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연준이 이 채권을 주고 대신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유동성을 흡수하는
매도를 영래포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영래포가 지금 4년 4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소식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소식이다. 좀 더 우리의 시선이 지금 주식시장이나 채권 시장에만 쏠려 있는 사이에 사실은 이 모든 시장의 백본이 되는 건 연준의 통화 정책이고 연준이 공개 시장 조작을 통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어떻게 조절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런 좀 행보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시선은 금리 인하, 뭐 인하 폭, 속도 뭐 이런 점에만 지금 네네네. 쏠려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거는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 네, 방향성 맞습니다. 같은 맞습니다. 경우는 네. 기정사실화니까 근데 큐티 같은 경우는 내년 초에 종료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제는 큐티로 좀 네네. 시선을 옮겨갈 필요도 있을 것 같다. 네네. 네, 유동성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요. 네, 맞습니다. 예. 잘 짚어주셨고요. 자,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주택 가격 상승세가 좀 주춤해진다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주택을 좀 구입하기에 최적의 시기가 다가왔다는 분석도 있다고 맞습니다. 하는데 예. 어떤 내용입니까? 참 이 부동산은 어느 나라나 다 정말 민감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미국이 그동안 그 기준금리가 워낙에 가파르게 올라왔고 그래서 MBS 그러니까 모기지 금리가 한때는 30년물 장기물 그 고정금리 기준으로 7%가 넘었습니다. 네. 상당히 좀 고금리였는데요. 그러면서 주택 구입자들이 그 부담이 상당했었고 거기다가 주택 가격도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보통 보면 금리가 오르면 자산 가격은 내리기 마련인데 수급이 깨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주택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최근에 주택 가격도 좀 상승세가 주춤해졌고 모기지 금리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제가 오면서 잠깐 들었는데 30년물 고정금리가 6.23%로 최근 들어서 가장 최저치까지 떨어졌다. 팬데믹 이후에. 절대적으로는 높지만 그럼요. 최근 들어서는 네, 최근 좀 들어서는 아주 하향 하향 곡선을 네. 있어서 지금 네. 이제는 주택을 사라. 주택 전문기관에서는 이번 여름 평균 가격이 44만 5천 달러, 우리로 치면 한 6억 정도 되는데요. 이게 이전보다는 한 14,000달러, 1,900만 원 정도는 절약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주택을 좀 사는 걸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라. 이런 추천이 이어졌고요. 네. 트럼프가 또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집권하면 모기지 금리가 3%로 내려갈 거다. 라고 장담을 했는데요. 네. 이게 전혀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3%까지는 안 내려가겠지만 만약에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하고 겹쳐지지 않습니까? 아주 영리한 주장을 했는데 모기지 금리가 3%까지는 내려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3%까지 내려가면 또다시 이제 주택 구입 붐이 이룰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주택 구입자 예정자들은 지금 모기지 금리가 내려가고 있고 주택 가격도 좀 하향 안전세를 보이고 있어서 지금 당장에 사기보다는 좀 더 지켜보자. 왜냐하면 연준이 이제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그 수요자 위주의 그러니까 우위의 시장이 됐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의 그 주택 구입 여건이 2007년 이후 아주 최악의 수준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가팔라지면서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주택 소유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뭐 생활도 하셨으니까. 네네네. 생활하셨던 기억을 바탕으로 또. 네, 지금 이게 보면 네. 그 주택 보유 비용이 팬데믹 이전보다 한 30% 늘었다고 네. 하는데 저도 그걸 느끼고 있고 네. 그게 고스란히 렌트비로 증가가 됩니다. 미국은 주택 구입을 했을 때 특히 뉴욕, 뉴저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기 구입 가격의 2%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매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집이 있더라도 사실상 보면 그러니까 쉽게 계산하면 5억이면 1,000만 원 정도는 1년에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재산세로. 네. 그러면 거의 한 달에 한 100만 원 안팎의 월세에 사는 것하고 똑같은 구조가 되거든요. 거기다가 여기에는 또 예컨대 이 보험료가 있습니다. 보험료도 1년에 한 5억 정도 되면 보험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네네. 한 1,200만 원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다가 네. 또 내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단독주택이면 뭐 이렇게 집 주변을 정리해야 되고 관리해야 될 게 네네.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타운하우스를 많이 선호합니다.
보통 보면 저희들 특파원들도 보면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집주인이 내주긴 하지만 만약에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타운하우스 그 관리 비용이 최소 500달러에서 1000달러에 이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렌트비에도 영향이 예, 그렇죠. 있는 그게 거군요. 렌트비에 네. 고스란히 이제 증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 뉴욕에서 그 집을 이렇게 하나 건설을 한다는 것 자체는 아주 다른 부대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미국이 지금 보면 렌트비가 왜 그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지도 지금 좀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CPI가 발표가 됐는데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봐도 네. 주거비 우리가 네.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네, 주거비가 맞습니다. 네. 정말 쉽게 내려가진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부동산 관련된 얘기 좀 전해주셨고요. 네. 재산세도 상당히 뭐 월세 개념으로 그럼요. 쉽게 그러니까 그래서 생각이 사실은 되네요. 네. 미국은 이게 예전에 저희들 이제 일선에 있을 때 저도 부동산 출입 계좌를 좀 했지만 뭐 아파트 분회를 중심으로 가격 담합 같은 게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총 맞습니다. 아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 재산세가 지금 당장에 아주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보통 미국도 그 학군이 좋고 학군이 나쁜 지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학군이 좋았던 데 있던 분들은 애들이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나면 학군이 좀 좋지 않더라도 세금이 작은 지역으로 대부분 이동을 합니다. 보통 그 미국의 그 카운티들은 재산세하고 학교 재원하고 매칭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보면 학교가 없는 지역은 재산세가 낮습니다. 그래서 뭐 뉴저지 일대에서도 그 학교가 없는 카운티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로 가서 세금을 좀 보전을 하고 노후를 즐기는 그런 행태가 지금 미국에서는 예. 네. 자, 다음은 사우디 소식을 좀 짧게나마 전해주세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사우디가 네. 지금 AI에 진짜 진심인 것 같습니다. 사우디에서 가장 큰 기업이 아람코지 않습니까? 아람코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국제 컨퍼런스에서 AI를 도입을 해서 획기적인 생산성을 증대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아람코가 AI 솔루션을 현장에 적용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좀 더 안을 좀 짚어봐야 됩니다. 제가 전날 어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AI를 이 산업 현장에 적용하려면 데이터 처리 능력이 있어야 네.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데이터 처리 능력이 지금 전산적인 처리 능력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그 인공지능으로 무장한 한국 혁신 기업인 하렉스 인포텍이 해당 그 세션에서 또 상당히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네. 하렉스 인포텍은 AI를 기본으로 생산자하고 판매자, 그 판매자하고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 주겠다. 그동안 플랫폼이 가졌던 이윤을 양쪽으로 나눠서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어내겠다라고. AI 직거래군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우디 그 국부 펀드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면서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라도 우리가 또 AI 관련해서 플랫폼 기업이 또 하나 만들어지지 않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손재규 선임 기자께서 이제 2일 네, 고생 많으시더라고요. 계시는데, 가셔가지고 네. 기사도 엄청 많이 쓰시고요. 네, 그래서 예. 사우디 관련된 AI 행사 소식까지 마지막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배수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00세 시대는 옛말, 이제는 120세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나의 미래를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세 가지 도구가 준비된 자만이 더 나은 미래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미래를 위한 인생 전략, 지금 만나보세요.